이번 월드컵에서 중국인들의 시선은 그라운드보다 관중석에 집중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반발 시위가 중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입니다. 골이 들어가자 열광하는 호주 관중석. 하지만 중국 TV 중계엔 경기장 모습만 비춰줍니다. 수만 명이 노마스크로 모여있는 모습은 3년간 제로 코로나가 옳다고 믿었던 중국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So Chinese people in front of the television see how people behaved outside of China. That also makes them very jealous and many people asking why we cannot even come out our door. 신장지구 아파트 화재에서 무자비한 봉쇄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뒤 시위가 촉발된 상황. 월드컵은 봉쇄 항의 시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됐습니다. 17개 도시 50개 넘는 대학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열린 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제로 코로나에 항의하는 흰색 A4 용지를 들고 있는 대학생들. 차량들이 클락션을 눌러 지지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반정부 구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안은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검문했고 베이징 도심에서 장갑차가 보여 시위 진압용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점인 주석의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로 시위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한 중국 당국은 일단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가 방역을 조금 풀었고 대학은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买菜呀，买东西啊，其实还是可以，还是很方便。但是前提我说的还是做好防范工作。 베이징에선 일부 PCR 검사소가 철거됐고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슈퍼에 가거나 버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유연한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면 당장의 좀 이런 불만들은 조금 누그러질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공산당이나 시진핑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따로 속간해서 그래서 시위대 요구를 갈라치는 방식이죠. 대다수 나라들처럼 집단 면역을 갖추지 못한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중국산 백신 효과도 떨어져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작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방역을 잘한 나라여서 경제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체제의 선전 도구로도 사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역설이지 않습니까? 제로 코로나 3년 만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중국인들. 이제 막 3년임을 시작하는 시진핑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마스크 투혼에 이어 양말이 찢어지도록 달린 캡틴 손흥민. 하지만 경기를 마치고 그는 되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면서 팀원들과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차전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 퉁퉁 부어오른 그의 발목에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네이마르는 돌아올 기회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라며 복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이 그라운드에서 다시 마주하길 바라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부상 투혼이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부상 투혼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손흥민. 그리고 기분이 좋다. 당장이라도 뛸 수 있을 것 같다. 조국, 동료들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16강전 출전을 예고하는 브라질의 네이마르. 두 사람의 어깨에 실린 책임감, 그리고 그들의 발끝에 쏠린 두 나라의 국민들의 기대. 에이스의 무게. 강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This isn't just another airplane, and it's a testament to our strategy of deterrence with the capabilities to back it up every time and everywhere.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 대통령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업무 개시 명령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모레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노정 갈등이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정치 파업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유와 철강 부문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당장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와 철강으로 확대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주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것에 대해선 경찰과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ILO 서한을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정부의 이번 행위가 국제노동기준의 원칙에 위반이다라는 걸 되게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분야에서 3조 원가량의 출하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은 평시의 70%에서 80% 수준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화물연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치 핵심은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인데요. 어느 쪽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는 건지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본 퍼센트는요. 바로 6.2%입니다. 지난 3년간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았던 화물운송기사의 비율입니다. 화물연대는 곧 종료되는 이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주고 품목도 5개 더 확대해달라며 파업을 시작했죠. 이 파업이 불법임을 강조하는 정부와 이 화물연대 가운데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건지 판단 근거는 지난 3년에 대한 평가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양쪽 판단이 다릅니다. 3년이란 시간이 외부 요인 등을 빼고 평가하기엔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정도. 그러나 그마저도 주별로 적용하고 있고 처벌 규정은 없어 우리와 다르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애초 적용 국가가 적은 건 유럽 등 선진국에선 화물 운송업자들을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권이 굉장히 강하게 보장되는 나라는 이런 제도 필요 없거든요. 노동자로 되어 있거나 노동자 신분이 이제 애매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해서 자기의 권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화물 운송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한 새벽 한 3시 정도에 출근합니다. 한 오후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2,610km 정도 달렸거든요. 500에서 한 700km 정도. 하루에요? 하루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가지고 컵라면 하나 부어가지고 야간 운전을 하면 졸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멍해지니까 달리면서 양치질도 오고 이게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게 저희들은 일상이에요. 안전운임제로 화주와 차주 사이에 여러 하도급으로 이어져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도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화주가 먼저 하나 내주면 그 밑에 하도급으로 딸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안전운임제는 그걸 방지를 하게끔 많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 1차,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고요. 옛날에는 3차, 4차까지 내려갔었는데. 실제로 많게는 5단계까지 거치던 물류 단계는 제도 도입 후 줄어 2단계 이하 비중이 지난해 72%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지난 3년에 대한 평가 가운데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시간. 안전운임제 시행 전 월 평균 292.1시간이었던 화물 기사들의 근로시간은 지난해 281.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281.3시간 줄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과는 117시간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같은 기간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자들의 임금은 24% 늘어난 게 37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 전 실장은 대북 협상 최고의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라며 돈은 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며칠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추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김서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겨울 버스 정류장에 투명 비닐막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설치가 힘들었는데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럴 때 이 바람을 막아주는 온기 누리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따뜻합니다. 바람막이가 돼가지고요. 확실히 따뜻하죠.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니까 참 고맙고. 바람을 좀 막아줘요. 밖에 있는 것보단 나아요. 바람이 세지 않을 땐 야외 의자가 더 인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플라스틱 의자처럼 보이지만 30도 이상 열선이 작동하고 있는 온열 의자입니다. 이렇게 손만 갖다 대고 있어도 난로처럼 따뜻합니다. 일부 차량에 고급 옵션 사양으로 들어간 이른바 엉따가 야외 의자에 적용된 겁니다. 이외에도 한파에 대비해 지자체들은 버스 정류장에 온풍기, 온열 의자, 온기 텐트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야외 활동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였습니다.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한낮 최고 기온도 2도에 그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수요일쯤 누그러진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크고 작은 불씨를 조심해야 합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유튜브에서 뉴스설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